지식인사이트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벽입니다. 미국에서 공대 교수로 20년 재직을 해왔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행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은 평생 갑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의 경험 이야기가 아니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소위 ACE라고 하는 방대한 연구 결과인데, 어릴 때 부정적 경험을 하면 할수록 뇌 발달, 신경 발달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인지, 정서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예를 들면 ADHD가 발달한다든지, 더 나가서 감정 조절 못하고 행동 조절 못하니까 문제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욕설, 폭언, 폭행 같은 거, 도피적인 행동들이 술, 담배, 요즘 또 마약, 게임 중독, 그게 사춘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이런 좋지 않은 행동 습관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18,000명을 20년간 추적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더라. 평생 간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3대에 미친다. 후성유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은 평생만이 아니라 3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 경험을 마련해 주면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그래서 평생 가지만 희망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착각은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치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이가 필요한 5가지를 준비해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가 안전한 보금자리, 충분한 양육, 보살핌, 그리고 필요한 지지와 지도를 줘야만 돼요. 이 5가지가 아이가 필요한 니즈입니다. 자, 이게 부족할 때 발달적 트라우마를 받는다 그래요. 평소 사람들은 사건 트라우마를 잘 이해를 해요. 지진이 났다, 차 사고가 났다, 이것은 사건 트라우마입니다. 없어야 할 것이 있어서 트라우마를 받는 경우고, 발달적 트라우마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발달적 트라우마인데, 이 5가지 결핍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양육에 필요한 방법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첫째, 아까 아동기 때 부정적 경험을 하면은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 행동의 원동력이 감정이에요. 이모션. 그리고 그 감정의 원동력이 니즈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아이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마련해 줄 때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를 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니즈를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지도하는 방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행동을 지적하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많이 계시는데, 그러나 연구 결과는 역효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잔소리라고 여겼잖아요.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들어도 한 귀로 들어오고 곧바로 다른 귀로 나가는 말. 그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 잔소리쟁이가 오면은 우리는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한마디로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를 대했을 때 아이는 본인의 감정과 생각과 상황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죠. 무시라는 개념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 아이를 잘 키우려면은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매는 학대에 가까워 버렸어요. 근데 실은요, 훈육하고 학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매를 때린다고 다 훈육이고 매를 때린다고 다 학대가 아니에요. 매를 들었을 때 부모의 감정 상태가 어떤 것으로 갈 것인가 정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짜증나고 화나고 막 감정이 넘쳐나면서 매를 든다. 그것은 학대가 되는 거고요. 충분히 정서를 깔아앉히고 정말로 이것은 본인이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걱정이 나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훈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무조건 학대다, 무조건 이렇다 해서 아이한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싸움을 한다.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부싸움은 아이에게 아주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경험한 자녀가 커가면서 결혼 기피해요. 결혼해봤자 불행해질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니까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 출산도 기피하게 되겠죠. 자신이 없잖아요. 관계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고 좋은 기대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불행의 악순환이 시작되겠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신다면 참 다행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아차린다면 당연히 죄책감이 들겠지만 죄책감에 머물지 마세요. 그거 후회 백날 해봤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부부가 서로 상처가 있다면 서로 힐링을 하시고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찾으세요. 이미 이제 성인이 된 자녀도 부모가 뒤늦게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자녀 입장에서 엄청나게 희망을 가집니다. 자녀는 부모가 형사, 검사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질 않아요. 자녀가 필요한 부모는 변호사 역할이에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사람.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힘든 케이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녀는 이미 성인이 돼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죽겠다 그러고 직장 집어치우겠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들을 원망을 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이미 자식을 다 키워놨고 나름대로의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자녀로부터 원망을 들으면 대책이 없어요. 아마 그때 가장 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연을 들어보면은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 또 상대적으로 아쉬운 거 없이 최고로 잘 해줬다고 확고하게 믿어요. 그러니까는 원망받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감조차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세 가지 버리셔야 돼요. mad 교육, sad 교육, bad 교육을 버리셔야 돼요. MAD, memorizing, 암기 위주 교육, 분석 위주 교육, 그리고 계산 위주 교육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에는 그거 잘하면 최고의 인재로서 인정받았지만 요즘 세대는요, 그거 아무리 잘해봤자 인공지능 발끝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일단 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 sad 교육 버리셔야 돼요. 아이를 꼭두각시처럼 시킨 대로 잘하도록 하는 거 버리셔야 되고요. 입시 위주 버리셔야 되고 마지막 D가 dreamless, 악몽을 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거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주입된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bad 교육은 아이를 거지근성,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 입혀주고 태워주고 먹여주고 다 할 테니까는 너는 앉아서 공부만 해. 온실화를 키우는 교육이죠. 그리고 그 결과 아이는 arrogance,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의존형으로 변합니다. 온실화가 온실 안에서 아무리 화려한 꽃을 펴봤자 밖에 나가서는 빠르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교육을 접으셔야 돼요. 그 대신 SES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Social Emotional Skills, 사회 정서적 역량을 갖추어주는 교육을 하셔야만 훗날 자녀가 성공하고 성장했을 때 후회하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부모님께서 또는 자녀도 마찬가지고 멀어지고 왼수되는 대화가 있고 다가가는 대화가 있어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랑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점점점 이제 부모가 물어보면은 딱 답이 나와요. 몰라요. 그래요. 근데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을 사실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가가는 대화를 하지 않고 멀어지고 왼수 대화를 하면은 점점점 말이 줄어들고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가장 큰 확실한 메시지잖아요. 멀어지고 왼수되는 대화 안에는 독이 들어가 있는데 4가지의 독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가트맨 박사님이라는 분이 발견해내신 핵심 요소들인데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라는 독들이에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이 말 하면서도 이게 독인지도 모르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은 너는 맨날 지각이다. 너는 늘 지저분해. 이런 말들이 다 비난이라는 거예요. 오늘만 지각한 거, 오늘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 왔으니까 너는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고 억울하고 화까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면은 말을 아예 하지 않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다가가는 대화하는 방식을 배워서 연습을 해서 그 다가가는 대화가 나의 기본 대화 방식이 돼야 됩니다. 다가가는 대화의 가장 핵심은 4가지 덕이 들어가 있어요. 경청, 공감, 존중, 배려. 이 기본 감정 상태를 지니고 말을 하면은 충분히 다가가는 대화를 잘 이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가 훨씬 더 큰 존재예요. 그래서 조그만 존재는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물론 아이도 부모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비중을 따져봤을 때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장점을 50개 정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서 상대방한테 선물 주세요. 그거 받는 순간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처받았으니까 내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 좋아합니다.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좋은 선순환으로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한다고 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세상이 새롭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돌리는 데 굉장히 위력적인 방법입니다. 관계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내 변화가 생기는 것도 내 가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변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도 역시 죽을 때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아직까지 함께 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집이라는 곳이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미 이제 성장해서 출가를 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가 있다면 꼭 대화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구어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무려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니까 우리가 대할 때 말을 나눈다기보다도 정서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비구어적이라도 좋은 감정, 좋은 생각, 상대방의 좋은 장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또 올리면 그 만나는 찰나 거기에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미 좋은 감정이 교류되기 때문에 상처받은 관계가 힐링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구어적 소통에 노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을 끊는다. 그게 이제 단절의 개념인데 그 추세가 지금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건 비극이에요. 행복하고 싶다면 연결이라는 전략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혼자서 행복해질 도리가 없는 존재예요. 애초에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엄마랑 10개월간 매 순간 같이 보냈어요. 완전히 연결돼가지고 태어난 후에도 보살핌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다가 또래 관계도 맺고 더 나가서 남녀 관계도 맺고 그래서 우리가 커서 우리의 자녀와 또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래야만 우리가 늙어서 관계 속에서
그래서 또다시 보살핌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생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행복 사이클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늙어서 외롭게 혼자서 죽으면은 그거는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서로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생존 전략으로 단절을 택하고 있어요. 편해요. 그러나 편한 거하고 행복한 것은 다릅니다. 편하지만 불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쉬운 단절을 선택을 하지 마시고 연결하는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연결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행복연구소의 모토가 있어요. 선물 사러 가지 말고 서로가 선물로 살아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여튼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바빠요. 그러나 진작 상대방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또 거기 지쳐가지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사러 다니는 것 대신 서로가 이미 엄청난 선물이니까 그냥 선물로 살아가세요. 행복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인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전 충격받았어요. 한마디로 인성은 실력이 아니다. 인성은 실력이 없을 때나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인성이라는 것이 그냥 실력자 밑에 살아남기 위해서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굽신굽신 거리는 그런 하찮은 것이었으면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최고의 글로벌 인재가 지녀야 할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실력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연마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학습으로 갖추어지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그건 기술이죠. 배우면 되는 거. 자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거죠. 관계 조율,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하고 경청하는 그런 기술, 이거 다 연마해서 얻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성은 타고나는 성품 같은 것이 아니라 기를 수 있는 실력이다. 하버드가 원하는 인재상은 딱 한 줄입니다. 기여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기여한다는 말을 쓸 때는 마치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은 성인군자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죠. 기여한다는 것은 쓸모가 있는 사람,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쓸모가 있을 때 누군가 나한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성공이죠. 내가 누구한테 이로운 일을 할 때는 누군가가 나랑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유일한 방법은 기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죠.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밑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 조율할 줄 아는 사람. 과연 너는 다른 학생들이 너랑 같이 밥도 먹고 프로젝트도 하고 기숙사도 같이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냐? 남과 더불어 잘 지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성이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 과연 너는 스트레스와 자유를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냐? 욱하고 버럭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관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저는 공익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성의 핵심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들이죠. 근데 행동은 감정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감정이 모든 모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모션, 바깥으로 움직이다.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 감정, 짜증, 분노, 서러움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나한테서 나오는 행동이 부정적인 행동이에요. 욕이 나올 수도 있고 폭력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 안에 고마움과 평화로움과 만족감이 잔뜩 차 있으면 내 입에서 욕이 나올 도리가 없어요. 내 손에서 주먹이 나갈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을 요구하면은 가식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앞에서 그렇게 하는 척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요구하기 대신 감정을 이동시켜준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이동시켜주면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의 핵심은 감정 이동이에요. 흔히 우리 한국에서는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걸 혼용을 하죠. 영어로 둘 다 땡큐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는 동사, 고맙다는 형용사예요. 고맙다라는 것은 높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베푼 것, 그것을 나는 높은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땡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하면은 고마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왜 수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따라줬는가? 윽박질러가지고 따라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지. 근데 이순신 장군은 노비들마저 고맙게 여긴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의 노비였으면 정말로 힘들게 괴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나를 인간 대접해 주시네. 그러면 나는 이순신 장군한테 목숨 바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차피 파리 목숨이었는데 아무도 인간처럼 대해주지 않았는데 남이 따라줄 때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고맙게 여길 수 있다라는 그 비전, 고마움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리더다. 한국에 이제 어른이 돼서 들어왔을 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릴 때에 기 살려준다고 많은 행동들을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한계를 그어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될 때 오히려 확 잡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 역행하는 방식이에요. 아이가 어릴 때는 확 잡아줘야 돼요. 한계를 확실하게 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면서 한계를 좀 더 넓게 느슨하게 잡아줘서 아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지 제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한계를 그어줘야 되는데 사사한 것 다 하면은 너무나 복잡하니까 큰 틀을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저희는 딱 두 가지의 한계를 긋습니다. 남을 해치는 행동은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을 해치는 행동은 안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사사건건 하지마가 아니라 그 두 가지 기본에서 아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한다, 그 한계를 벗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개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규칙이 없이 개입을 하면은 엄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부모가 돼버려요. 엄하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엄한 거고요. 억압적인 것은 부모 자체가 기준이 돼서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갑자기 안 된다. 그게 억압적인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하니까는 점점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반항심이 생기고 그게 더 나가면은 요즘 세상 아이들이 상당히 무서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흔해졌어요. 가장 먼저 부모님이 아셔야 될 것은 또래를 해치는 것은 아이가 그냥 장난쳤다 그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장난과 폭력은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양쪽 다 즐기면은 장난이고요. 한쪽이 힘들어하면은 그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이것은 폭력이다. 그러면은 곧바로 개입을 해줘야 돼요. 아이는 어른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선이 냉철한 차가운 그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이 돼야 되고 아이는 그 따뜻한 시선 안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입을 하되 막 야단치고 벌 주고 난리치는 그런 식의 개입이 아니라 차분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방법,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개입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하게 규칙을 정해가서 곧바로 개입을 해야 된다. 요즘 한국에서 진로 지도가 붐이에요. 진로 지도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진학 지도 그리고 직업 지도. 살아가는 것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해야 될 것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아이가 흉악범도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고 올바른 길. 그거는 틀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가 가야 할 길이에요. 부모는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면 안 돼요. 부모와 자녀는 친구가 될 수가 없고 되면 안 돼요. 동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어차피 부모는 아이보다 위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친함이 아니라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상태와 상황을 알고 공감할 수 있다. 이해해준다. 그게 친밀감이에요. 그것은 서로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현재 어떤 고민이 있고 좋은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친밀감이죠. 그래서 친한 거하고 친밀한 것은 다른 개념이다. 이미 내 부모로서 실수를 했다. 그냥 지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흥분해가지고 화도 내고 막 감정이 넘쳐났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곧바로 내가 아차 깨달았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곧바로 내가 그래서 미안해. 근데 미안하다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미안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까지 편치 않다라는 부정적 감정을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부정적 감정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기뻐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과 동시에 이어서 그래도 네가 잘 받아줘서 고마워. 네가 그래도 잘 소화해줘서 고마워.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움으로 끝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고맙다라는 것은 최고로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표시예요. 소중히 여겨준다는 표시예요. 긍정적 감정의 최고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고마워. 서로가 고마운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소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 심리 상담해주는 위센터의 초대 센터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매우 공격적으로 욕설, 폭언, 폭행하는 애들도 있고 온갖 중독에 빠져있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반응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공격, 도피, 소위 파충류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상태가 지속돼서 더 이상 내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요즘에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입에서 너무나 쉽게 흔히 나오는 말이 죽고 싶다 그리고 죽이고 싶다예요. 아주 위험한 단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한국의 문화와 아이를 보는 관점 빨리 바꿔서 스트레스 상태에서 아이들을 구해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경험은 다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내가 다시 떠올리거나 회상하면은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떠올려야만 긍정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꾸만 부정적인 것에 시선이 쏠리게 돼버려요. 근데 그것은 본능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나를 해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 본능으로. 그러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으로 나의 시선을 옮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선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정신의 영역이에요. 정신은 알아차리
알아차림의 세상이거든요. 알아차림은 본다는 거, 안다는 거, 시선, 시각,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훈련시켜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면을 보고 세상에 어떤 면을 볼 것인가는 훈련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리더다. 그래서 그거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부모가 꿈을 허락한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 꿈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잖아. 그러나 흔히 듣는 말은 뭐예요? 꿈 깨. 허무맹랑하고 말이 안 되는 것도 많이 꾸고 있으니까 꿈 깨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꿈이 깨지면서 주입된 꿈을 꾸잖아요. 그게 악몽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꿈을 포기한 사람은 어른이 돼서 비전을 갖지를 않아요. 어릴 때 꿈을 가진 사람들은 커가면서 꿈은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알게 돼, 성숙해지면서. 그래서 꿈을 접지만 비전으로 갈아탑니다. 둘 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킬 수 있고 훈련돼야만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줄 것은 딱 하나만 고르라면은 정신력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살아간다는 말은 오로지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론가 가는 존재. 근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곳에 가려고 하겠죠. 좋다는 것은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시각, 방향성, 가치관, 이게 다 정신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의식적으로 아이의 정신력을 키워주는데 도움되는 것을 물려줘야 돼요. 그것은 가정의 문화로서 매일 밤 자기 전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 서로 이야기 나누고, 오늘 좋았던 거 한마디씩 하고, 오늘 좋지 않았지만 다행인 거 하나씩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마운 거 하나씩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고마우니까 나도 누구한테 고마움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게 기여함이에요. 세계 최고 명문대 하버드만이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 입학조 홈페이지도 기여하는 인재, 그 인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스트레스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멘탈이 센 사람은 빠르게 회복합니다.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은 빨리 무너지기도 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은 그 무너진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것이 술로 모든 감각을 떨어뜨린다든지, SNS에 그냥 빠져 있다든지,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홈쇼핑을 한다든지, 다음날 택배 오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 의존성. 나 아닌 내 외부에 있는 요소들을 동원시켜서 일시적으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피하는 행동들이에요. 벗어나는 행동들이에요. 일시적이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고, 반복할 때마다 강도를 조금씩 높여야만 효과를 얻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소위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술 때문에, 마약 때문에, 쇼핑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예요. 스트레스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강도가 높아질 때 어느 순간적으로 무너지더라도 재빠르게 회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6초의 여유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감정은 얼마큼 빨리 생기냐면 0.2초 만에 생겨요. 0.2초 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정은 자연스러운 그냥 반사 반응일 뿐인데, 그 감정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모션이 모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누가 확 끼어들면은 욱 하고 말이죠, 놀라고 아이 하고 말이죠, 한마디 내뱉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치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행동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크고 작은 행동적 반응의 시간이 대략 6초라고 그래요. 감정은 느끼되 행동이 나오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도록 컨트롤,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그 6초의 여유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6초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고 봤더니 실망스러웠어요. 심호흡이에요. 그러면 심호흡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비법인데 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그 과학적 이유는 최근에 밝혀졌어요. 내가 위기를 만나면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이제 살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공격해서 내가 이기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도망가서 살아남거나 둘 다 상전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 오장육부가 다 각성돼야 됩니다. 근육이 다 각성돼야 돼요. 그러나 6초 안에 심장아 좀 천천히 뛰어다오 부탁한다고 말 듣지 않습니다. 위장 내 말 안 들어요. 소장, 대장 아무 말도 내 말 안 들어요.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 그게 폐장이에요. 폐장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숨을 안 쉴 수도 있고 아주 서서히 1분, 2분 동안 쉴 수도 있어요. 내 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 그것마저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자기 조율할 도리가 없다. 그게 6초의 여유, 하버드 대학이 말하는 자기 조율하는 시작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해봤자 소용없어요. 스트레스 받죠? 심호흡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이미 내 오장육부 모든 것이 다 각성돼가지고 쉽게 깔아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호흡이 효과가 있으려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미 알아차려서 몸이 자동적으로 심호흡에 들어가줘야만 심호흡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스트레스 받지 않을 때 평상시 심호흡을 꾸준히 연말을 해야만 몸이 기억을 해요. 핵심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은 감정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를 지적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지적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구구단은 수백 번 반복해야만 기억되죠. 머리에 기억되는 거. 그러나 첫 키스 같은 거, 첫 데이트 같은 것은 딱 한 번만에 평생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누구랑 그는 생각이고 팩트니까 그냥 그날 벌어졌던 그 감정과 함께 연결돼 가지고 마음속에 기억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좋지 않은 것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 씨앗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정적인 것이 툭 튀어 올라가고 어떨 때는 좋은 것이 튀어 올라오고 우울증,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내 마음 안에는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들어가 있어요. 꿈과 비전이 다 미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본인은 행복해요. 자존감과 자존심 두 단어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둘 다 거의 비슷하죠. 달라요. 자존심은 그때 쓰는 존자는 존경할 때 쓰는 존자고 나를 존중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존중이라는 것은 타인이 나를 나쁘게 대하면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 쓰죠. 그래서 그거는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존감은 존자가 존재할 때 쓸 때 존이에요. 나에 대한 감이에요. 이것은 타인과 무관하게 내 스스로 지니는 나의 존재에 대한 감이에요. 그것이 강해야 돼요. 자존심은 매 순간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존감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가지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휘청거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은 자극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억누른다고 억눌러지는 거 아니에요. 억누르면 차곡차곡 쌓이고 억눌러져 가지고 압축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때는 대책 불가.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첫째,
감정은 시그널이에요. 감정은 얼굴에 이제 움직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움직임이 표출되는 것이 표정이고요. 더 큰 근육의 움직임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나쁜 자극을 받아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난다 합시다. 그거는 아무 문제 되질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짜증 난다고 짜증 내는 거,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것이 문제예요. 짜증 나고 화가 나는 것은 감정, 짜증 내고 화를 내는 것은 행동.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 그것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커지기 전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6초 안에. 그리고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감정이 지배하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전략을 써요. 부정적 감정은 나쁜 거니까 그냥 배제해야 된다. 아니에요. 긍정적 감정이 더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마음을 비워라. 비울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비워요? 비우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마음 먹는 방법도 딱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추억거리들 내가 계속해서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아무리 내가 힘들게 살아도 오늘부로 매일매일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좋은 마음 먹기. 오늘부로 꿈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것도 좋은 마음을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것을 꾸준히 자주 조금씩 먹어야만 내 안에 있는 긍정적 조그만 마음씨들이 많아져서 아무리 나한테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긍정적인 것이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인간은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부정적인 것이 4배가 더 많다고 인식을 해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좋은 것은 날 해치지 않으니까는 무시해도 되는데 부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긍정적인 것이 몇 배가 있어야 될 것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10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4대 1이 아니라 10대 1 되면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저 좋게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맛이 가는 거잖아요. 약간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정성이 1, 긍정성이 3 정도 되면은 충분히 행복하다예요. 3대 1이에요. 근데 이 비율에 정말 훌륭한 점은 부정성이 빵이 돼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성은 이때, 긍정성만 더 많이 마음을 먹어 놓으면은 비율만 3대 1이면은 된다예요. 얼마나 좋은 연구 결과입니까? 우리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특히 가족은. 근데 행복 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좋았던 거, 좋지 않은 거지만 다행인 거, 고마운 거, 그리고 내가 오늘 기여한 바 이것을 그냥 매일 3분이면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해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행하다고 말을 해요. 우울하다고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루 꼬박 3분 양치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치아 건강이 정신 건강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3분인데 양치질 3분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서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정신 건강도 똑같이 3분 투자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단 것을 먹고 이빨을 학대를 하더라도 관리를 매일 3분씩 하면은 그래도 건강을 챙길 수가 있듯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맞닥뜨려야 하는데 피할 도리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이 스트레스인데 3분 투자해서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